여러분,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갑옷 같은 거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억 원이나 하는 자기 집을 거의 헐값에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도대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탐험할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과 어린아이에게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상에 대한 심리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이는 이 갑옷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 갑옷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둘 다 외부 세계의 공격에 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겐 이 갑옷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방어 기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심리 면역 체계, 즉 마음의 갑옷인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막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주잖아요. 방어 기제도 똑같아요. 심리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확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무의식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경호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뭐든지 과하면 안 좋잖아요. 이 면역 체계도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현실의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정신병적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강하면 어떨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신경증적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교한 마음의 방패,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각자의 방어 기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방어 기제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트인데요.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싶어 하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원초적 본능, 이드. 그리고 다른 한쪽엔 그건 안 돼,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하고 야단치는 부모님 같은 초자가 있죠. 그럼 그 사이에서 이 둘을 중재하는 역할이 누구겠어요?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현실을 고려해서 이드의 욕구를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다듬고 조절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방어 기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방어 기제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색안경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어릴 때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독특한 색안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파란색 안경을, 어떤 사람은 노란색 안경을 쓰는 것처럼요. 바로 이 각자의 색안경이 곧 그 사람의 독특한 방어 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의 도구 상자에는 평생에 걸쳐서 어떤 도구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걸까요? 이 방어 기제, 즉 마음의 도구들은요, 우리가 성장하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원초적인 단계인 미성숙한 방어 기제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투사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 마음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은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행동화는 뭔가 충동이 일어났을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 그리고 퇴행은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말해요. 주로 아주 어릴 때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마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도구들일 거예요. 바로 신경증적 방어 기제인데요. 현대인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자신도 모르게 가장 흔하게 쓰는 것들이죠.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와서 괜히 애꿎은 가족한테 화풀이하는 전치라던가,
속으로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오히려 막 과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반동형성 같은 거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 있거나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발전된 형태의 도구, 바로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건 정말 건강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공격적인 충동을 운동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으로 풀어내는 승화, 또 남을 도우면서 만족감을 얻는 이타주의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런 방어 기제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수많은 방어 기제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거의 매일 아니 매시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끝판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사실은 이래서 그랬던 거야. 하고 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정말 정교한 자기 보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합리화에는 크게 두 가지 유명한 유형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소보아에서 나온 신포도 기제와 달콤한 레몬 기제입니다. 신포도는 다들 아시죠? 여우가 높이 달린 포도를 따먹으려다 실패하니까 에이, 저 포도는 어차피 시어서 맛없을 거야 하고 돌아서는 거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의 가치를 일부러 깎아내려서 마음의 상처를 줄이는 거죠. 반면에 달콤한 레몬은 정반대예요. 어쩔 수 없이 신 레몬을 갖게 됐는데 아니야, 이 레몬은 사실 엄청 달콤하고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평가해서 만족하려는 심리입니다. 그럼 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더 강력하게 작동할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내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크면 클수록 합리화도 더 강해집니다. 사소한 실수보다 인생을 건 투자에 실패했을 때 더 그럴듯한 변명을 찾게 되는 거죠. 둘째,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결과는 어떻게든 좋게 받아들이라고 애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아주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할 때 우리는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든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내서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마음의 갑옷을 만들고 또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이 갑옷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는 않겠죠? 이제 그 갑옷을 넘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우화를 통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재상이 아들을 아주 지혜로운 스승에게 보내서 그것을 배워오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1년쯤 공부하더니 이제 다 안다며 자신만만하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아직 멀었다며 돌려보냈어요. 아들은 다시 스승에게 돌아가서 무려 10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지식과 겸손함을 갖추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더니 또다시 스승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 답답했겠죠. 스승에게 달려가서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소 한 마리를 딱 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를 데리고 세상을 떠돌아라. 그래서 이 소가 100마리가 되면 그때 돌아오너라. 이렇게 아들의 두 번째, 그리고 훨씬 더 길고 깊은 배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재상의 아들은 거의 잊혀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정말로 100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스승 앞에 나타난 겁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깜짝 놀라 그를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스승은 30년 만에 돌아온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101번째 소를 보아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30년 동안 소와 함께 살면서 그 아들 자신이 마치 한 마리의 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자아나 꾸며낸 방어 기제 없이 그냥 자연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모든 갑옷을 마침내 벗어 던진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인생의 두 단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전반기는 사회와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아라는 단단한 갑옷을 열심히 만드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는 그렇게 애써 만든 갑옷을 이제 하나씩 벗어던지고 갑옷 속에 숨어있던 진짜 나,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자기 실현의 시기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성숙이란 뭘까요? 어쩌면 최고의 갑옷을 만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언제 그 갑옷을 벗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에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방어기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도구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나야겠죠. 여러분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101번째 소는 과연 무엇일까요?